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구분을 해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된 나라는 다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성공적인 국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미국의 한 매체가 지난달에 세계 선진국 순위를 꼽았는데 한국이 6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선진국이 됐지? 한국이 6위래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5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놀랍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민주주의에 성공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투쟁을 통해서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니죠. 대만은 민주국가라고들 합니다. 대만 사람들은 투쟁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민주화가 성취됐습니다. 일본은 한 번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본 국민이 싸워서 투쟁해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에서 미국이 허락해주고 이식해준 민주주의를 누릴 뿐이죠. 그것이 투쟁한 민주주의와 투쟁하지 않은 민주주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인이 옛날부터 갖고 있던 투쟁법과 우리가 지금 누리는 20세기에 수립된 민주주의는 과연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의 입체, 지도를 보셨을 때 저게 척박해 보이나요? 아니면 풍요로워 보이나요? 굉장히 척박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나주, 호남 평야도 보이고 경상도 지역의 평야도 보이고 위에 보면 뭐 있습니다. 철원 평야도 있고 북한 지역에도 평야지대가 있죠. 그렇지만 저 평야는 한반도 중에서 그나마 농사를 짓기가 그나마 좋은 땅이지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농사 짓기가 아주 불리한 땅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의 가장 농사 짓기 좋은 땅도 C급, 세 번째 등급이에요. 나머지 우리가 뭐 계단식 농사를 짓고 텃밭을 가꾸고 하는 그런 땅들은 등급 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예전에는 판단이 됐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토양의 질이 낮아요. 그리고 산악 국가입니다. 산악의 비율이 70%에서 80% 사이에요. 이 산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암석이. 그리고 화강암 다음에 편마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잡초와 소나무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강암이 많으면 비가 오면 화강암에서 걸러져요. 그런 다음에 농경지로 스며집니다. 화강암을 거친 물은 깨끗해서 씻고 마시기에 좋아요. 우리는 물이 깨끗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화강암을 거친 물은 토양의 영양분을 죄다 휩쓸어갑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토양이 척박해져 왔어요. 자연적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산을 보면, 중국 가서 혹시 태산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리는 그림처럼 외국 산은 생겼어요. 우리나라 산은 삐뚤삐뚤하고 겹겹산이죠. 산맥이 막 이질러져 있습니다. 이 산맥들이 복잡한 산등성이들이 만들어내는 그늘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그늘이 많아서 쌀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은 9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이 이렇게나 나쁜데 쌀농사에 올인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대략 한 3000년 전부터 그랬다고 추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쌀은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아요. 한 땅에서, 같은 넓이의 땅에서 밀, 보리, 다른 것들을 생산하는 것보다 쌀을 생산했을 때 더 여러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경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정된 농경지에서 최대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쌀농사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게 쌀 문화권은 진한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밀 문화권이에요. 원래 요 정도의 위도에서는, 요 정도 북쪽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원래 인간은 쌀을 생산할 수 없어요. 다른 민족이라면 절대로 쌀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에서 쌀농사 문명을 만들었어요. 정말 힘들었겠죠. 한 명의 밀농사 농부가 있고 한 명의 쌀농사 농부가 있으면 쌀농사 짓는 사람이 평생 노동을 3배 많이 합니다. 쌀농사는 물도 많이 잡아먹어요. 쌀론에 물을 내기 위해서는 보를 만들어야 되고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고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다 엄청난 노동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전 세계의 평균적인 농부보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의 농부들은 대략 평생 7배 정도의 노동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쌀농사를 짓기 위해서 인구가 필요합니다.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으면 다 같이 굶어 죽어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인구가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선조들이 빠졌던 지옥인 겁니다.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족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더해서 그 민족이 어떻게 싸워서 살아남아 왔느냐를 같이 봐야 된다는 그 민족성의 절반은 투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투쟁법은 다름 아닌 중국을 상대로 형성됐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는 인구가 적지만 중국은 인구가 정말 초월적입니다. 지금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28배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과거에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싸울 때도 30배 차이가 거의 정확히 났습니다. 이런 중국을 상대로 우리는 싸워야만 했어요. 그래야지 우리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이 쳐들어오면 평지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그 순간만큼은 남녀노소 모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산성으로 피신하는 동시에 산성을 지킵니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상한 바보체계예요. 한국인의 특징은 이 산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한국인이 갖고 있는 특이한 관념입니다. 이 관념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다 같이 살아남지 않으면 쌀농사는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 함께 죽거나 다 함께 살기 위해서 결집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구조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은 민족이지만 위기 때는 결집합니다. 이게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저는 이것을 일시적 결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산성에 해당하는 물건은 외국에도 좀 있어요. 하지만 전국이 산성으로 뒤덮이고 이것이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본 전쟁 대비법이 된 보편적인 전쟁법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인은 너무 많아요. 중국은 너무 많은 병사를 보냅니다. 모두가 산성 안에 들어가서 투쟁하지 않으면 일반 평야에서 백변전 하듯이 싸우면 우린 멸망합니다. 최대한 우리 목숨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인의 전쟁법에는 적게 죽고 많이 죽인다. 목숨의 경제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의 성과 한국의 산성을 볼까요? 얘는 유럽의 성이고요. 얘는 십자군 전쟁 때 유럽 기사들이 그 중동에 쳐들어가서 이슬람군을 상대로 세웠던 성입니다. 이 성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성들을 봤을 때 낭만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단 하나의 회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디즈니죠. 원래 중세의 성은 매우 음침하고 폭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 성들은 기본적으로 좁고 높죠. 이렇게 생긴 성들은 방어시설이고 군사시설이지만 기본적으로 영주와 이 성 주인의 가족들과 그들의 몇 명의 가신, 그 다음에
이들을 지키는 소수의 엘리트 전사, 유럽 기사죠.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군사시설이자 거주지죠. 이 성은 소수의 특권층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방어력은 굉장하지만 이 안에 사는 소수의 특권층만 지켜요. 이게 옛날 유럽 귀족들의 백성을 대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일본성, 일본의 성입니다. 어때 보입니까? 서양 중세 봉건 시대에 만들어진 봉건주의가 만들어낸 서양성의 형태와 일본의 봉건주의가 만들어낸 일본의 성의 형태는 봉건주의라는 봉건체제라는 같은 조건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성은 기본적으로 외적으로부터도 나를 지키지만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의 반란으로부터도 나를 지키는 물건이죠. 이 물건을 사회적인 지금 기준에서 사회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디즈니 때문에 유럽의 성이 낭만적으로 보일지언정 그 성은 지금 우리의 도덕 기준에서 아주 못된 물건이에요. 제가 캐슬이라고 한 건 유럽과 일본의 성을 뜻한 겁니다. 소수의 영주와 가신, 기사나 영주와 가신, 그리고 중국처럼 도시민을 지키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는 병사, 주민, 모든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집합니다. 우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수성 주체도 모두가 다 함께 싸워요. 외국과는 다르죠. 위치도 다릅니다. 다 거주지지만 우리는 산속으로 피신을 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살거나 죽기 위해서. 그 목표는 당연히 전체의 생존이죠. 그리고 산성에 결집됐을 때 모두가 협동적이고 헌신적이어야지만 외적에 대항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라왔어요. 이것이 첫 번째 목숨의 경제성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를 화려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격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화려민족이라기보다는 원거리 발사 무기의 민족이라고 봐야 돼요. 상대의 눈을 마주보고 싸우면 우리도 죽거나 다칩니다. 상대의 머릿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서 무언가를 쏴서 상대를 잘 죽이지 않으면 중국을 상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영국의 장군과 우리나라의 각궁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것은 16세기 영국 궁병의 유골입니다. 이 유골을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허리가 뒤틀려 있죠. 그리고 왼쪽 갈비뼈와 오른쪽 갈비뼈도 다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왼쪽 팔이 오른쪽 팔보다 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이 활을 쏘기 위해서 활실을 당겨서 버티는 힘을, 내가 버텨야 되는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영국 군수가 버텨야 하는 장력은 최대 70kg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군, 우리의 전통 활 같은 경우는 당기는 힘, 장력이 불과 15kg에서 23kg 사이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활을 여러 번 당겨야 하기 때문이죠. 왜 활을 여러 번 당겨야만 했을까요? 적의 머릿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전투 방법은 기본적으로 산성과 활의 만남, 결집해서 무언가를 쏘면서 어떤 결집의 공간을 확보해서 외적을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투쟁법은 규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만 위기라고 하지 않죠. 제가 책에 쓴 문장입니다만 재난은 전쟁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떤 짓을 했냐면 우리는 싫다고 했는데도 대한제국의 은행권을 손에 놓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강제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채 보상 운동을 합니다. 이때 전국에서 일본에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한 폐물을 사람들이 다 모았어요. 이것은 산성이라고 하는 물질적 구조는 없었지만 이때 우리 선조들은 정신적인 구조에 산성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IMF 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죠. 세계 주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국가에 금을 바쳤어요. 아무 대가 없이. 그때는 국가 위기 상황, 전쟁 상황이라는 걸 한국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행위로 우리가 결집을 합니다. 우리 경제를 털어먹으려고 하는 국제 자본에 마치 산성에서 쏘는 화살처럼 금을 던진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보편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한국인은 매우 독특하고 유니크한 별종입니다. 자, 중대전술기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군은 월남전에 파병을 해서 정글 한가운데 이런 걸 만들어버려요. 이거를 중대단위 전술 방어기지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성벽이 아니라 철조망과 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공중에서 보면 이 구조는 전형적인 전근대의 성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틀어박혀서 농성하겠다. 중대전술기지를 짓는 것을 본 미군들은 한국군을 지나가면서 머리 위에 기관포를 쏘면서 지나갔어요. 왜 그랬냐면 비난의 의미죠. 우리 열심히 싸우는 줄 알았는데 우리만 열심히 싸우라고 내버려두고 너네는 섬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는구나. 비난의 의미죠. 근데 정작 중대 전술기지가 완성되고 나니까 베트콩을 상대로 엄청난 전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전과를 세우기 시작해요. 우리는 월남전에 가서 20세기에도 산성을 만들었고 그 산성 안에 틀어박혀서 적을 끌어들여서 쏴 죽이면서 싸우는 것을 정말 놀랍게도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사람들처럼 똑같이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유전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군은 전 세계 어디에 군사 원정을 가도 중대 전술 기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인은 20세기에도 산성 방어 전투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야말로 20세기의 결집과 산성 전투의 가장 전형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싸운 이 투쟁법이 우리의 유전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투쟁들이 있었고 우리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한국적, 왜 한국적입니까? 버스 바리케이트부터 시작해서 광주 시민들은 결집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외적이죠. 외적은 뭡니까? 신군부죠.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 이 신군부라고 하는 재난 상황에 맞서서 결집을 했고요. 그리고 전남도청에 있어서 최고의 항전은 한국인이 2000년 동안 중국을 상대로 쌓아올린 전제법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된 역사적 흐름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모두가 결집해서 헌신해야 됐던 우리의 지리적 조건. 첫째, 먹고 살기 힘들다. 두 번째, 중국에 맞서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 조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생사를 함께 할 때는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의 탄생에서 한국인을 숭고한 속물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한국인은 시기 질투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을 가장 증오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해야 할 때는 가장 한국인을 사랑한다는 거죠. 저는 한국인을 결집과 해산 사이의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는 한국인의 역사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사가 아닌 한국인의 역사, 한국인사 없는 한국적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단지 우리가 서양을 잘 따라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잘할 수밖에 없는 우리만의 무엇, 그 무엇은 바로 투쟁법이죠. 그런 것이 있었고 우리는 시민들이 흘린 피를 통해서 충분한 값을 치렀다. 그래서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